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자식들 눈치 보느라 내 집에서 내가 죄인처럼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살 하혜숙 여사의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혜숙 씨는 평생을 자식 하나 보고 살아온 우리 시대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번 돈으로 아들 장가 보내고 어머니 편히 모시겠다는 말에 살던 집까지 팔아 아들네로 들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혜숙 씨의 낡은 휴대폰으로 도착한 며느리의 카톡 한 줄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한 그 서늘한 문장과 그날 이후 혜숙 씨가 벌인 발칙한 반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혜숙, 올해 70살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오직 아들 승우 하나만 보고 달려온 삶이었죠. 혜숙 씨는 35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아들 승우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혜숙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답니다.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 없다는 소리 안 듣게 키우겠다고요. 그날부터 혜숙 씨의 인생은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달려가 생선을 떼왔어요. 손수레 끌고 동네 시장까지 가서 좌판을 깔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여름에는 생선 비린내가 옷에 배어 빨아도 냄새가 안 빠졌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지 않게 아버지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입히고 더 좋은 학원 보내고 싶었거든요. 승우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좋았어요. 혜숙 씨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대학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혜숙 씨는 아들의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울었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대요. 대학 4년 동안도 혜숙 씨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등록금도 비싸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공부에만 집중하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이 좋은 회사였어요. 혜숙 씨는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지연. 같은 회사 후배라고 했어요. 키도 크고 예쁘고 말도 잘하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혜숙 씨는 처음 지연을 봤을 때 조금 주눅이 들었답니다. 너무 잘난 며느리라 자신 같은 시골 아줌마가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승우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우세요. 아이고, 무슨 나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야.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서 승우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에 혜숙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지연은 혜숙 씨에게 잘했어요. 어머님 의견을 물어보고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 골랐다고 했습니다. 혜숙 씨는 안심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결혼식은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서 했습니다. 하객이 300명도 넘게 왔어요. 혜숙 씨는 그 자리에서 한복을 입고 섰는데 조금 어색했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다들 세련되게 차려입었는데 자신만 촌스러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괜찮았습니다. 승우가 지연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멋진 여자를 만났구나.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혜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집 샀어. 오, 그래? 어디에? 강남이야 30평짜리. 강남. 거기 비싸지 않아? 응, 좀 비싸긴 한데.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이 있어. 혜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혹시 돈을 빌려달라는 건가? 엄마, 우리랑 같이 살래? 뭐? 나랑? 응, 엄마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 그리고 지연이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대. 30평은 좀 작으니까 엄마 집 파시면 우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잖아. 혜숙 씨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니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너희끼리 살아야지. 내가 끼어들면.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성공하면 엄마 모시고 산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애기도 생길 건데 엄마가 봐주시면 좋잖아. 지연도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제가 마음 아파요. 저희가 어머님 편히 모시겠습니다. 혜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원한다면 또 손주를 볼 수 있다면 결국 혜숙 씨는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이었어요. 그 집에는 추억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처음 신혼살림을 차렸던 곳이고 아들이 자란 곳이었죠. 집을 팔아서 받은 돈은 5억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 돈을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 내외가 45평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요. 혜숙 씨가 아들네 집으로 이사간 날은 2023년 3월이었습니다. 봄날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답니다. 강남의 45평 아파트. 정말 컸어요. 거실도 넓고 방도 4개나 됐습니다. 혜숙 씨 방도 따로 있었어요. 욕실이 딸린 방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장 일 그만둬요. 지연이가 엄마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린대요. 우리랑 같이 손주 재롱 보면서 살아요. 그래. 내 새끼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내가 너희한테 방해만 안 되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 방해가 무슨. 엄마 있으니까 우리가 든든하지.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지연도 친절했고 승우도 효자였어요. 혜숙 씨는 손주가 생기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합가 첫날부터 혜숙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 집에서 혜숙 씨는 어머니가 아니라 월급 한 푼 안 받는 종신 가사 도우미였다는 것을요. 아침 6시 혜숙 씨의 알람이 울립니다. 평생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일부러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혜숙 씨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 내외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는 나물도 무쳤어요. 7시쯤 되니 상이 차려졌습니다. 승우와 지연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좀 더 주무시지. 아니야.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편해. 밥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게 입에 맞아요. 혜숙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을 좋아한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칭찬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해주신 게 입에 맞다며 교묘하게 살림을 떠넘겼거든요. 어머님,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도 내가 해봐야 늘지. 내가 가르쳐 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일도 바쁘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결국 모든 집안일은 혜숙 씨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저녁 준비.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주말이면 더했습니다. 승우와 지연은 자기들끼리 외식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혜숙 씨는 집이나 보라고 남겨두기 일쑤였죠. 엄마, 우리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요.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엄마, 친구들이랑 가는 건데 엄마가 가시면 불편하잖아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혜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있으니 외로웠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지연이 임신을 했습니다. 혜숙 씨는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지연의 입덧이 심해지면서 혜숙 씨의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입덧이 심해서 밥 냄새만 맡으면 토할 것 같아요. 혼자 드시거나 밖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그럼 내가 조심해서 냄새 안 나게 할게. 그리고 어머님, 제가 요즘 예민해서 어머님이 거실에 계시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방에서 좀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혜숙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혼자 방에서 먹었습니다. 10개월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준서. 혜숙 씨는 손주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의 아들. 내 손주.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혜숙 씨의 일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손주 돌보는 일까지 더해졌거든요. 밤에 아기가 울면 혜숙 씨가 일어나 달래야 했어요. 지연은 일을 해야 한다며 밤에는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어머님, 저 내일 회사 가야 해요. 어머님이 좀 봐주세요. 어머님은 낮에 주무시면 되잖아요. 혜숙 씨는 밤낮으로 손주를 돌봤습니다. 낮에 자려고 해도 아기가 깨서 울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70살 나이에 밤잠을 설치며 아기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혜숙 씨가 너무 피곤해서 아기 울음소리를 못 들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지연이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젯밤에 준서가 1시간 넘게 울었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제가 회사 가야 하는데 잠을 못 잤잖아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못 들었나 봐. 어머님, 제가 일을 해야 이 집이 유지되는 거예요. 어머님은 낮에 쉬시면 되잖아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혜숙 씨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쉬고 싶은데. 손주가 돌이 지났을 때쯤 혜숙 씨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친구 경숙이 전화를 했습니다. 혜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응, 그냥 좀 피곤해. 아들네 집에서 사는 거 어때? 좋지? 응, 좋지.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경숙은 느꼈어요. 혜수가 무슨 일 있어? 솔직하게 말해봐. 경수가, 나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 같아. 집안일에, 손주 돌보기에. 쉴 틈이 없어. 그래도 며느리가 도와주지 않아? 며느리는 일한다고 바빠 나보고 다 하래. 혜수가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너도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참아야지. 내 손주잖아. 혜수가 내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야지. 하지만 혜숙 씨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면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혜숙 씨가 아들네 집에 들어온 지 2년하고도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혜숙 씨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 준비, 청소, 손주 돌보기. 저녁이 되어서야 잠시 쉴 수 있었어요. 밤 10시쯤 혜숙 씨는 자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승우와 지연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대화가 새어나왔어요. 혜숙 씨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자기야,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야?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친구들 초대하고 싶은데 어머니 계시니까 냄새 난다고 다들 안 오려고 해. 혜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냄새? 내가 냄새가 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냄새나? 나이 드신 분들 특유의 냄새 있잖아. 나는 괜찮은데 친구들이 예민해서.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솔직히 어머니가 보태준 돈 이미 집값으로 다 들어갔는데 이제 유통기한 끝난 거 아냐. 유통기한. 그 단어가 혜숙 씨의 귀를 때렸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두고 유통기한을 논하다니요. 혜숙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도 알아. 근데 솔직히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 훨씬 편할 텐데. 그건 뭐. 아들이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였어요. 혜숙 씨는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5억을 줬는데, 내가 2년 동안 집안일을 다 했는데, 내가 손주를 키웠는데, 그런데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혜숙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걸까? 새벽 3시쯤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혜숙 씨는 누가 이 시간에 연락을 하나 싶어서 휴대폰을 봤어요. 며느리 지연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야, 우리 집 노인네 언제 나갈까? 눈치 좀 챙기면 좋겠는데. 진짜 징글징글하다. 혜숙 씨는 휴대폰을 보고 또 봤습니다. 이게 뭐지? 며느리가 왜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실수로 자신에게 보낸 거였어요. 노인네. 눈치 좀 챙기면 좋겠는데. 징글징글하다. 그 단어들이 혜숙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혜숙 씨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면 안 되니까 이불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혜숙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혜숙 씨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봤어요. 70년. 나는 70년을 살았어. 그런데 언제 내 인생을 살았지? 언제 나를 위해 살았지? 답이 없었습니다. 혜숙 씨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정작 하혜숙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뭔가가 혜숙 씨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래, 내가 눈치가 없었지. 내 돈 다 주고 여기서 종노릇한 게 눈치 없는 짓이었어. 혜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눈치 있게 행동하기로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이었죠. 그날 아침 혜숙 씨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6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8시까지 푹 잤습니다. 승우와 지연이 일어났을 때 아침상이 차려져 있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머님. 혜숙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침은요? 아,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너희끼리 해 먹어. 네?
그럼 저희는요? 배달시켜 먹든지, 밖에서 먹든지. 나 바빠서 먼저 갈게. 해숙 씨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해숙 씨가 간 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평생 백화점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가보고 싶었어요. 명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300만 원, 500만 원. 평생 본 적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어머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이 가방 주세요. 아, 이 가방은 480만 원입니다. 괜찮아요. 카드 됩니까? 해숙 씨는 아들이 준 가족 카드로 가방을 샀습니다. 480만 원짜리 가방. 평생 이런 비싼 걸 사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점심은 호텔 뷔페에서 먹었습니다. 친구 경숙을 불렀어요. 혜수가, 여기가 어디야? 호텔이잖아. 응. 오늘 내가 쏠게 실컷 먹어. 무슨 일이야? 너 복권 당첨됐어? 아니, 그냥 오늘부터 내 인생 살기로 했어. 뭐, 무슨 일 있었어? 해숙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경숙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 카톡 메시지, 그리고 자신의 결심. 혜수가, 잘 생각했어. 너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이제 좀 너를 위해 살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녁 때가 되어서야 해숙 씨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아침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 거실에는 장난감이 널려 있고 빨래도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친구들이랑 놀았어. 왜? 집안일은요? 준서는 누가 봐요?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야. 준서는 내 아들이잖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해숙 씨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똑바로 봤어요. 지연아, 내가 보낸 카톡 잘 봤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머님 그건. 내가 눈치가 없어서 그동안 내 살림 다 해줬지? 이제 눈치 챙겨서 내 인생 살려고. 어머님, 그건 제가 화나서 실수로.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유통기한 끝났다는 말도 들었다. 어머님, 그건. 아, 그리고 이 집 살 때 내가 보탠 돈 5억. 당장 이번 달까지 돌려다오. 네? 5억을요? 어머님, 그게 갑자기 어떻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 없이 빌려준 거로도 소송 가능하다더구나.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소송 걸 거야. 어머님, 5억을 한 달 안에 어디서 구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내 돈 받을 거야. 그때 승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승우야, 엄마가 준 돈 5억 돌려받으려고.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그 돈은 엄마가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줬다는 증거 있어? 차용증 있어? 없으면 빌려준 거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나를 유통기한 끝난 노인네라고 하는 게 가족이야? 엄마, 그건. 나는 이제 눈치 챙겨서 내 갈 길 갈 거야. 5억 한 달 안에 준비해. 안 그러면 법대로 할 거야. 그날 밤 승우와 지연은 해숙 씨 방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해숙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면 5억 갚아. 그게 진심 어린 사과야. 엄마, 5억을 어떻게 구해요? 우리 집 팔아야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님, 제발요. 준서는 어떡하고요? 우리 애가 학교도 옮겨야 해요.
준서는 내가 키워. 내 아들이잖아. 일주일 동안 승우와 지연은 매일 밤 혜숙 씨 방 앞에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의 마음은 이미 굳건했습니다. 결국 승우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억을 마련해서 혜숙 씨한테 줬어요. 엄마, 여기 5억이에요. 이제 됐죠? 그래, 고맙다. 엄마, 이제 우리랑 계속 사실 거죠? 아니, 나 나갈 거야. 뭐? 어디로요? 내 집으로. 혜숙 씨는 5억으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소도시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고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었어요. 이사 가는 날 승우와 지연이 차로 짐을 실어다 줬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지연아, 나는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 나한테 화난 거야. 내가 나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엄마, 승우야, 너는 좋은 아들이야. 근데 엄마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하혜숙으로 살고 싶어.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다 풀고 승우 내외가 돌아간 후 혜숙 씨는 혼자 집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집이지만 온통 혜숙 씨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간섭할 사람이 없는 공간. 혜숙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70평생 남의 밥상만 차리던 혜숙 씨는 이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정갈한 일인 밥상을 차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립니다. 평생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마셔요. 쓰지만 향긋한 맛이 좋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김치찌개만 끓이던 때와는 다릅니다.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웁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그려보니 재미있어요. 어머님, 색감이 정말 좋으세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처음인데. 처음이라고요? 믿기지 않는데요. 계속 배우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식들한테 섭섭한 일을 겪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 혜숙 씨,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석 달쯤 됐어요. 적응 잘했어. 네, 너무 좋아요. 평생 이렇게 편한 게 처음이에요. 그치. 우리 나이에 뭐 어때? 자식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제일이야. 명절이 되었습니다. 승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명절인데 우리 집에 오세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친구들이랑 보낼 거야. 엄마, 승우야, 너희끼리 편하게 보내. 나도 편하게 보낼게. 엄마 준서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방학 때 준서 데리고 여기로 놀러 와. 바다 구경 시켜줄게. 네. 엄마, 혜숙 씨는 명절을 친구들과 보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밥을 해 먹고 화투를 치고 수다를 떨었어요. 밤에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혜숙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기를 안 썼는데 요즘은 매일 써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아침에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그림 수업에서 바다 풍경을 그렸다.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다. 저녁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나는 행복하다. 어느 날 승우가 준서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 우리 준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집 바다 보여요. 그래.
할머니랑 바다 구경 가자. 승우는 어머니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들고 어머니의 물건들로 가득한 집. 엄마, 여기 좋네요. 그치? 엄마 마음에 쏙 들어.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엄마 정말 행복해.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너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다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아니야, 승우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너희는 너희끼리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게. 알겠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준서 데리고 자주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저녁이 되어 승우 내외가 돌아갔습니다. 혜숙 씨는 혼자 남았어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혜숙 씨는 말했습니다. 지연아, 승우야. 부모는 자식의 디딤돌이지. 딛고 올라가서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란다. 나는 이제 승우 엄마 말고 하혜숙으로 죽을 때까지 우아하게 살란다. 너희도 너희 인생 열심히 살 거라. 여러분, 하혜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지금 자식들 눈치 보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며느리나 사위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하혜숙 씨는 말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씁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혜숙 씨는 며느리의 카톡 한 줄 덕분에 일찍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면 혜숙 씨는 계속 그 집에서 종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혜숙 씨의 하루는 며느리의 눈치 대신 창밖의 파도 소리와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합니다. 70살에 찾은 진짜 자유. 하혜숙 여사의 은빛 실크로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혜숙 씨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한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지만 정작 나로 살아본 건 이 1년이 처음이에요. 이제야 하혜숙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곁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나로 살고 있는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70세가 늦은 게 아닙니다. 80세도 90세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나를 사랑할 용기, 나의 인생을 살 용기, 나의 목소리를 낼 용기. 하혜숙 씨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눈치 챙기는 법을 배우세요. 하지만 남의 눈치가 아니라 내 마음의 눈치를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으로 사세요. 내 이름을 찾아 떠나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